네, 정상들의 회담 장면 화면으로만 봐도 상당히 화기애애한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 국제교류원장, 또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 이런 상황을 우려했지만 양국 정상은 농담까지 주고받으면서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자, 박 원장님 먼저 한미 정상회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됐는지요? 일단 우리가 포문을 열기 전에 저 다 새벽에 다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트럼프 SNS SNS 보면서 네. 야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일단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큰 돌발 상황은 없었습니다. 간단히 일정을 했던 이야기 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일단 행정명 서명식 때문에 약간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네. 1시부터 시작인데 한 40분 정도 늦게 시작됐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1시 40분에 네. 이제 소인수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53분 동안 또 이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우 화기애애하게 정말 전략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뭐 북한 이슈가 좀 크긴 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대화가 논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 이후로 또 끝나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그다음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강연 등 여러 가지 숨가쁘게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또 제시를 해주셨다. 비공개 업무 내용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통상이라든가 특히 관세 협상,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뭐 동맹의 현대화, 그다음에 걱정하고 있는 이는 뭐 전략적인 뭐 유연성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매우 지금 선방을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3실장, 그러니까 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까지 따라 나섰고 재계 총수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관이 총력전을 벌인 건데 두 분께 짧은 총평이랄까요?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임 교수님부터요. 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드라마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우려를 했었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그런 좀 껄끄러웠던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할까요? 생경한 장면도 있었었고 뭐 남아공 대통령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물론 국제사회에서 지금 한국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한국이 갖는 의미는 뭐 우크라이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꼭 비교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좀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게다가 그런 SNS 포스팅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했던 것에 비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거듭 설명하고 있으시다시피 화기애애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소위 이제 확대회담까지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문서화된 것이 나오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건 특히 이제 경제계 쪽에 계신 분들 더 그러셨을 텐데 이 3,500억 구두로 합의됐던 그 투자가 어디로 어떤 산업으로 어떤 형태로 가느냐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이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은 없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앞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맹 현대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구체적인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이제 첫 만남이었으니 많지 이번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제 앞으로 토대로 하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논의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셨고 우리 박 원장님.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저는 이제 1라운드라고 보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제 또 여러 가지 2라운드, 3라운드가 있는데 이번 1라운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매우 좀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접점을 많이 찾으려고 했죠. 네. 같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이 비습을 받았던 공통점도 찾아내고 또 이번 뭐 지금 140분 동안의 회담에서 정말 어떤 키워드가 바로 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라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줬고 또 저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또 매우 관심 있게 워딩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적인 부분, 북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멘트. 뭐 그 두 번 그렇게 띄우면 대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우존스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매우 이제 기쁘게 말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참 구조적으로 흐름대로 잘 좀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어지는 2라운드, 3라운드 지금 그 내용이 결국 통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계속 관심 있게 동맹현대화 이게 이제 모두에 나왔지만 중국의 억제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관찰을 하고 또 힘을 실어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라운드 시작이 매우 좋았다. 2라운드, 3라운드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시고요. 외신들도 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 주목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한국 외교의 중대한 시험대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회담이 끝나니까 저는 이 기사가 기억이 남더군요. 경고로 시작해서 환대로 끝났다. 역시 또 그 SNS를 얘기한 것 같은데 회담 후에 외신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할까요? 관이라고 할까 편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네. 흔히 이제 좀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다소 아무래도 친중 성향이 있다라든지 북한하고의 관계를 또 중요시 여기는 것과 맥을 또 같이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내지는 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런 좀 시각들이 있는 것이 좀 통상적인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가 뭐 6개월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정치적인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굉장히 지금 양극화된 상황이라 더더욱 그런 외신에서도 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말씀 나누고 있다시피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것은 상당히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화두를 삼을까? 어떤 부분에서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본인은 항상 옳다라고 문기가 쓰여져 있는 그 빨간 모자를 쓰고 서명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 높다라고 할까 자신감이 충만하다라고 할까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 또 어떻게 하면 그 캐릭터의 그 성격을 좀 존중하면서 대화를 풀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흔적이 보이고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이 좀 예상대로 좀 적중을 했던 것 같아서 외신에서도 그런 부분의 우려에 비해서도 좋은 그런 분위기로 마무리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BBC 정도만 하나 제가 인용을 하자면 BBC에서도 이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그 공개 부분을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했고 또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고 미한 한미 경제 및 안보 관계에 대해서 서로 극찬했다 뭐 이런 식으로 BBC도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뭐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 외신들도 비슷한 그런 유사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수주간에 걸쳐서 준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회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자, 외신들의 반응 일단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러면 박 원장님,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노력, 전략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원칙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하지만 우리가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 즉 산업의 재건이라든가 마가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협력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의 원칙을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았고 그걸 지켰다. 근데 그걸 하는
전략적인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땐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처럼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 책도 읽었고 가시는 기내안에서도 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참고를 했고요. 책을 또 읽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일본을 먼저 간 이유도 기시다 한일 관계 문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자문도 들을 수 있을 거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익히는 알고 있지만 실제 경험한 분 이야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일 관계 그런 걸 또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활용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역용할 수 있는지를 또 활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가 뭐 주한미군 부분들 뭐 이런 뭐 전략적인 뭐 유연성 이런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정확히 안 된다는 걸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 억제도 마찬가지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신 뭐 조선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일단 네.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나왔다. 이게 가장 이렇게 한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이제 숫자적인 부분도 우리가 준비해 갔고 그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준비해 주면서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이런 전략을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협상할 때 내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을 가려워하고 있나 이거를 잘 파악한 간파를 한 것이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마음을 읽으려고 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그 이면에는 트럼프도 대한민국에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자, 임 교수님. 네. 역시 이 부분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성을 역시나 또 조선을 먼저 언급을 한 것을 보면서 저도 역시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목마른 부분이구나 다시 한번 좀 재확인이 됐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미국은 지도를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위로는 캐나다요, 밑으로는 이제 멕시코 쪽입니다만은 양쪽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세계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런 형세에 있는 나라가 없지요. 네. 이렇게 양쪽 대양을 옆에 끼고 있고 위아래로 딱히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들이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혜택받은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나 이 나라의 지금까지의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영향력은 결국은 해군력에서 나왔던 것이고 네. 물론 그 전에는 미국 이전에는 뭐 영국이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포르투갈, 스페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해양에서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지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소위 말하는 그 패권국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그에 비해서 미국이 가진 이 조선업의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쪼그라들었죠. 예. 무너졌죠. 정말 네. 민망할 정도면 이거 뭐 수치를 굳이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의미가 없을 정도로 물론 이런 것들이 자유무역 시대에는 뭐 또 노동력이 싼 쪽에서 해가지고 오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경제 뭐 안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지금 안보화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그런 또 복합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지금 해양 국가로서의 다시 그 위치를 다시금 다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 포석과도 이 조선업의 재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기는 이제 굳이 B2를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또 앞으로 여러 이제 또 분석을 내 놓으시겠습니다만은 B2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이런 폭격기는 저희에게 굳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 무기 체계로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십 시간을 은밀하게 네. 말하자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금 당면한 것은 당장 육로로 갈 수 있는 지금 북한과의 이 대치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이 B2를 굳이 언급한
중요한 것은 한국에게 정말 이걸 지금 B2를 사라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B2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할까요? 특히 이번에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에 B2가 아주 정말 전 세계에 솔직히 보여줬죠. 그렇죠. 미국이 가진 능력을. 그래서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네. 상징적인 B2를 얘기한 게 아닌가,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들이 보유한 어떤 그 정밀 폭격, 정밀 네. 타격 능력에 대한 과시 네. 이런 느낌이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바로 한반도 평화 정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흥미인을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볼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So if you become the 자, 방금 화면 보셨지만 이 부분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든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면 마라톤을 할 때 주자의 옆에서 함께 뛰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러너를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 당신입니다. 저는 옆에서 함께 뛰면서 힘껏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박 원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윤활유를 잘 쳐가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 얘기 그리고 또 다시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의지를 여러 번 표명을 했죠. 네, 그 대통령께서 화제를 끌고 갔습니다. 사실 미국 측도 이 주제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우 잘했다. 우리는 북한 이슈를 띄워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동맹의 현대 부분에서 전략적 유연성,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미군의 역할이 우리는 북한이라는 것을 가장 큰 부분인데 미국은 이것을 중국을 막는 그렇죠. 부분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우리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북한 이슈를 자꾸 띄워야 되고 이슈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페이스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온 것 같고 그 부분에서의 노벨상을 받기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주인공을 해라. 나는 조연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갖고 거기서 같이 골프를 치고 그러면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걸 듣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이제 소회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하고 나서 계속했으면 그렇죠. 더 좋아졌을 텐데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또 폄하하는 부분에서의 더 안 좋아졌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걸 통해 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뭐 당연히 우리 경주 엑스포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지만 내년쯤에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꼭 만나려고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우리의 의도대로 많이 갔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임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말하는 방식으로 볼 때 상당히 좀 어떤 과장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 현실성이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올해든 언제든 만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게 될까요? 글쎄요, 올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있으면 9월이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그렇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그러나 뭐 양 정상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합의된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말들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이 저희가 돼 봐서 만약 생각을 해본다면
딱히 지금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 교섭의 장에 나올 이유가요.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완전히 북한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고 네. 그 대가로 뭐 여러 가지를 얻었습니다. 물론 자국민의 그 목숨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얻는 것들이지만은 참 비정한 그런 선택을 하면서까지 뭐 이 에너지 대국이자 뭐 식량적인 측면에서도 대국이죠. 러시아는 그런 부분들 해소 일정 정도 했고 네. 그리고 심지어 현찰도 벌어들였고 심지어 또 군사 기술들도 일정 부분 또 받을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뭐 북한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대단한 그 행운이었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국민분들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북한에겐 정말 호재 중에 호재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금 위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북한과의 다시 이제 대화를 협상을 위한 그 대화를 풀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 레버리지가 무엇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일기 때와 같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 때 같이 경주에서 지금 에이펙 같은 큰 행사가 있으니 네. 이런 행사에 좀 자연스럽게 초대하면 어떨까 이런 지금 트럼프 일기 우리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방식으로는 아마 기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는 잘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쨌든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은 긍정적이니 향후 이제 미국과는 계속 이런 소통을 해 나가면서 지혜를 짜나갈 필요가 있고 어떤 이런 구조적인 것에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부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또 입장이 비슷한 뭐 비근한 예로 옆나라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 국가들 심지어 뭐 호주, 캐나다 등등과 함께도 지혜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사실은 트럼프처럼 예상 밖의 방식 그리고 예상 밖의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에 또 오히려 살짝 기대를 또 해보게 되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방금 교수님께서 에이펙 정상회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에이펙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자, 박 원장님,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세간의 추측과는 달리 그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외교적 레토릭이죠. 그러니까 수면 위와 수면 아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을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본다라는 측면이고 실제 우리가 있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실무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마크 루비오 지금 장관, 그러니까 뭐 지금 두 개 직책이죠. 국무장관과 지금 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 엄청난 부분인데 사실 이 마크 루비오가 엄청난 반중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나오는 워딩과 실제 있는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2시간 44분 전에 이게 SNS에 나오는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유심히 봤던 댓글을 좀 있었는데 그게 고든창이라는 반중 엄청 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고든창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관계가 또 있거든요. 매우 네.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면 안 되고 뉴욕타임즈 이 타이틀 헤드라인이 매우 전 인상적이었는데 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중국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라는 이제 내용을 기사를 봤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과 또 물밑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우리가 봐야 될 또 직면해야 될 또 외교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실은요, 이 공동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양 정상이 그만큼 친밀감을 느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는 좀 까다로운 의제죠. 농산물 추가 개방이라든지 주한미군 감축 등의 주요 현안들. 임 교수님, 이런 얘기들은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딱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럼 뭐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앞으로 이제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뭐 이제 과거에 뭐 정말 오래된 얘기가 이제 돼버렸습니다만은 뭐 한미 FDA
IRA 당시에도 이제 그 특히 미국의 그 소고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국내에서 여러 가지 그 논쟁이 많았던 지점이 있었고 또 우리 물론 그 한국의 식량 그 의존도라고 할까 수입 의존도는 너무나도 높습니다. 저희가 뭐 쌀 외에는 거의 모든 품목을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는 한데 이런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농업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절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뭐 이제 국토의 보존이라든지 어떤 환경 보호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식량 안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 등등 해서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제 또 양보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제 미국은 자꾸 이제 비관세 장벽을 이제 허물어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 앞으로 정부가 그 해안을 짜낼 수 있을지 저도 이제 기추가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주한미군 그 철수 내지 감축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쉬운 얘기는 절대 네. 아닙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혼자 밥 먹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거는 뭐 미국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 힘이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네. 할 정도로 미국 정치권에서의 그런 합의가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 뭐 모레 이렇게 벌어질 일도 절대 아닙니다만 앞서 우리 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주한미군의 그 역할을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라든지 동맹을 좀 현대화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구체화되어야 하는 그런 수순이 남아 있겠죠. 특히 지금 평택기지 가지고 자꾸 소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도 아까 다른 새벽 생방송에서 난감했었는데요. 네. 이런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 이 소파 협정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시기가 되다 보니까는 기존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얘기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도 그렇게 쉽게 저희가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무튼 뭐 분위기는 좋게 끝났으니 이런 화기애애함을 이어가면서도 챙길 부분은 또 챙기고 방어할 부분은 방어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가 이해하는 그 정도, 네. 그 시각, 그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임 교수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식과 재미를 동시에 드리는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가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문을 열게는 못하지만 요만큼 열린 문을 좀 더 넓게 열리게 만들 수 있는 것 바로 선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나 이 환대를 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된 데는 우리 정부가 미리 준비한 세심한 선물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솔직히 이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이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무슨 작은 선물들이 이렇게 필요하겠나 싶지만 마음을 여는 효과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선물들이었나요? 네, 이번에 그 선물 목록을 좀 보니까요. 일단은 금속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지금 조선업에서 종사하고 있으신 현대중공업의 오종철 명장이라는 분께서 이제 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거북선은 뭐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인류의 그 해양 전사에서도 길이 남을 그런 발명품이자 그 해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 대국이자 정말 초강대국으로 지위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이 지금 조선업을 조선업과 해군력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이 미국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면 골프가 떠오르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희 우리 국민들한테는 별로 큰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는 리더지만 이제 옆나라 일본의 뭐 아베 전 총리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와의 아주 그런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골프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겠지만은 이제 국산 또 골드 5 수제 맞춤형 퍼터를 이렇게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45대 또 47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또 각인까지 해서 또 선물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모자 참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간 모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다음에 이제 흰색 모자는 또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를 근데 이게 위해서. 야구 모자가 아니었죠? 네, 카우보이 무화과 네. 모자는 지금까지 이제 야구 모자 형태의 그 빨간 그 모자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조금 형태를 또 달리해서 특별히 또 제작을 한 것을 드렸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좀 서명용 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선물을 한 그 서명용 펜은 사실 선물로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었던 아니고, 것 같고,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식 행사 당시에 그 서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을 했던 펜이라고 하는데, 뭐 2달에 걸쳐서 수공으로 제작한 그런 펜 케이스에 또 서명하기 편한 그런 심을 넣어서 뭐 제작했던 이제 대통령이 쓰시는 거니까 태극 문양, 뭐 봉황 이런 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좀 즉흥적으로나마 선물로 또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선물이 갔는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준비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부쩍부쩍 가고 있습니다. 좀 달려야 될 텐데요. 한미 관계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민관이 모두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 재계 총수들도 마찬가지죠. 현지에서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적극적인 회담 지원에 나섰는데, 자, 박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 정부가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우리 재계에서도 정말 힘을 보탰습니다. 네. 뭐 알려진 바라면 16개 기업, 대기업들이 다 가셨는데, 이번에 성과 부분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선업 부분을 포함해서요. 여러 지금 저는 좀 원자력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와닿는 얘기를 한다면 대한항공이 한 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그다음에 미국 비행기를 사겠다. 그래서 지금 한 3대 정도 구매를 좀 하고요. 가스공사 10년간 LNG 약 한 330만 톤년 한 도입을 하는 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수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래서 미국 비테크와의 또 SMR 협력 부분들,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서의 진행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게 물어보시는 분이 우리가 500만 달러하고 또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정책실장께서 기자회견할 때 얘기할 때 그건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한 1,5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선물을 많이 준비했고, 기업들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총력을 다 뛰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민관이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이번에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임 교수님, 이번 회담은 한미 간의 문제가 주된 의제였지만 일본과의 관계도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문제 때문에 사이좋게 못 지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도 했었고, 한일 관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어서라기보다는 네.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늘 이제 한국하고도 동맹이고 일본하고도 동맹이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둘이 오바마 대통령 때는 코너스톤이니 린치핀이니, 그래서 어느 표현이 그러면 더 중요한 표현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저희가 경쟁 아닌 경쟁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글쎄 어느 하나가 더 우위에 있다, 열위에 있다 이런 식의 지금 표현이라고 우리가 그때를 또 상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두 동맹이 다 미국에게는 중요한 그런 동맹이지요. 근데 이 두 친구끼리 이제 싸우거나 반목하거나 하면 그것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미국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미국 대통령이라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그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보니까 일본은 굉장히 너네랑 잘 지내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뭐가 그렇게 문제니? 뭐 이런 식의 지금 어떤 그런 투로 얘기를 했었어서 역시나 좀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지만 역시나 우리 역사 문제나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특히 이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 이 위안부 문제를 네. 얘기를 하면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역시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 아니라는 것은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그렇구나. 그래서 새삼 피해자분들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마음을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중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거듭 말씀드리는 글로벌 이 복합 위기 시대에 미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할 일이 너무 지금 많은 이 그렇죠. 상황에서 지금 일본하고 계속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또 우리가 여러 지금 뭐 여론조사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에 가서 이시바 총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장애 요소가 제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미국 정부가 한일이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는 그 말씀, 그럴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 그것과 이거를 합쳐보면, 자, 박 원장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혹자는 미국을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네. 실은 한미일이라는 이 삼각 구도 이 속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한미일이라는 이 삼각 구도 속에서 먼저 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일본을 먼저 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 양자, 그러니까 한일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80주년, 네. 광고 80주년이 되고 한일 수교가 지금 60주년, 그러니까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됐으니까 이런 명분이 있죠. 그래 가서 이제 한일 관계 뭐 셔틀역에도 복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번에 가셔서 이렇게 했던 여러 수소라든가 AI 산업의 협력 이런 양자 관계 부분들을 더 돈독히 하는.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를 더 강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익 실용 외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한미 정상을 위한 준비의 작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뭐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할 것이다. 혹은 원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계속 친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방향성이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다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양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 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는 있을 것이다. 표현은 안 할 뿐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입장 국익을 위해서 미국을 먼저 가는 일본을 거쳤다 가는 부분에서는 매우 명분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항상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왼손에서는 이렇게 서로가 충돌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다라도 오른손에는 또 손을 잡으면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에서 써 있어서 그래서 그게 신의 한 수였고 그게 이번에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8년 한일 협력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입니다. 자, 임 교수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번 공동 언론 발표문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이번에 이제 그 지금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소위 말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역대 이런 여러 담화들이라든지 있었던 정부 간의 그 합의 같은 것들을 다 기반을 거기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있었던 것을 좀 저도 의미 있게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5개 분야 물론 이번에 뭐 공동 선언이나 성명은 아니었고 공동 언론 발표
발표문의 형태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5개 분야에 걸쳐서 총 11개 항목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상 간 교류에 관한 부분, 제가 제일 유념해서 본 것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미래 산업 분야 및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확대하느냐와 그리고 이제 공동 과제, 예를 들면 뭐 저출산, 초고령 사회인 부분, 인구 감소,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제 지방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한일 관계의 현안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을 좀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도 유의미하게 봤고, 뭐 세 번째 인적 교류 확대, 네 번째 이제 한반도 역시 평화, 북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내 및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그 한일 관계 너무 그 양자 간의 기존에 우리가 흔히 현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서는 차원의 얘기들이 담겨서 사실 올해가 지금 광복 80주년 네.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그런 전문가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수년 동안에 이 전문가 그룹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물론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 누구보다 그 동병상련일 수밖에 없는 이 가까운 물리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가 이제는 이 공동의 다른 그 과제들을 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는 느꼈고 그런 점에서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었었습니다. 네, 일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환영하는 그런 성과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같은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 발전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박 원장님, 우리가 흔히 일본을 표현할 때 가깝고도 먼 이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궁금하네요. 실제로 현재 일본과 교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통계를 좀 보면 네. 바로 확 느끼실 겁니다. 이게 2023년도 이제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이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21% 중국 관광객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허. 2023년도에 뭐 한 1,100만 명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232만 명이 일본 관광객이거든요. 그만큼 많고 역으로 그러면 또 일본 입장에서 일본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중에서 한국 관광객이 또 1등입니다. 아하. 그래서 뭐 지금 전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중에서 한국 비중이 27.8%니까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만큼 양적 인적 교류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교역 관계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교역 전체적인 정상화 했을 때 1965년도에 한 2억 달러 정도 교역 규모가 작년에 한 700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한 350배 정도 가량 증가를 한 거죠. 그만큼 한일 관계는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일단 뭐 국익을 위해서 같이 경제 부분이든 인적 교류 부분에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임 교수님께 네. 이걸 또 여쭤야 되겠네요. 한국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또 어느 정도인지. 네. 네. 역시 올해가 그 아주 그 상징적인 해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지금 여러 또 여론조사 결과를 그 발표하고 계시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동아일보랑 이제 아사히 신문이 공동으로 그 실시했던 그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인 중에서 이제 한국이 좋다라고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똑같이 이제 10년 전에 했던 그 조사에 비해서 이제 9%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역으로 이제 한국인 중에서 일본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18%나 높게 그렇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또 동전의 앞뒷면이겠습니다만은 한국이 싫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당연히 일본에서도 14% 이상 하락을 했고 네. 일본이 싫다라고 응답한 한국인 비율은 더 큰 폭으로 27% 정도 낮아져서 결국은 이제 한국 국민, 일본 국민 모두 호감도는 올라가고 아하. 비호감도는 낮아졌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골든 클로스라는 지금 표현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올해죠. 올해 6월에 이제 동아시아 연구원이 진행한 그 인식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과거 역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비중이 항상 높게 나타났었는데 네. 이번 연도에 들어서는 이제는 이 문제보다도 오히려 협력이 중요하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서 이것을 지금 전문가들이 골든크로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럴 정도로 역시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언정 일본하고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됐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그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다라는 것을 뭐 이런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그 호감도가 좀 젊은 분들 당연히 20대 내지는 뭐 30대 그 중에서도 굳이 성별로 따지자면 이제 남성 쪽이 더 높게 나타나서 그 부분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김에 네. 지금 3박 6일 빠듯한 일정인데 대한민국의 국익이 달린 시간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일단 펜실베니아주 이제 필라델피아에 우리 그 하나에서 인수한 그 하나 필리 조선소 시찰 일정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뭐 벤스 부통령이 갔나 마나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금 이 마스가 소위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지금 상징적인 그런 그렇죠. 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를 이제 찾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또 어떤 또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향후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을 또 매개로 하여 협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한일 정상회담 우리 전문가 두 분께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나아가야 할지 간략하게 좀 들어볼 텐데 먼저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준비 잘해서 갔고 1라운드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판정선을 거뒀다. 네. 근데 2라운드, 3라운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글로벌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내 언론과 그다음에 국내 여러 국민들께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일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호흡, 긴호흡으로 봐야 된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전략 경쟁, 패권의 부분들은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첫 스타를 잘 끊었고 항상 저는 강조를 말씀드리는 담대한 협상을 하셔라. 네. 그 뒤에는 우리들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 네. 임 교수님.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진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여러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그래도 이렇게 방위를 먼저 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지금 우려를 국내적으로 좀 완전히 뭐 불식시켰다, 해소시켰다 하기에는 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역시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피력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역시 일본 내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좀 긴밀한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전략이 한일, 한미 나아가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 국제교류원장 그리고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